지식융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화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자연선택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작년 2009년은 다윈의 해였습니다. 찰스 다윈이 1809년생인데 탄생 200주년이 됐었고, 또 다윈이 1859년에 불멸의 저서이죠. 정의견을 펴냈는데 출간 150년이 됐기 때문에 작년 2009년을 다윈으로 해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찰하게 됐었죠. 이 다윈의 진화이론은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생물학을 창시한 이론입니다. 이 다윈의 진화이론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에르스트 마이어입니다. 에르스트 마이어의 해석을 5가지로 소개를 해주죠. 먼저 에르스트 마이어에 따르면 다윈의 진화이론은 이 종의 가변성,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으며 생물들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그 종의 가변성. 두 번째, 공동후손입니다. 모든 종이 하나의 공동 조상에서 기원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의 공동 조상에서 기원했다. 세 번째, 종의 증가.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생물 다양성.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일어나 새로운 종의 수가 증가한다는 게 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단계주의. 진화는 단절이나 불연속이 없이 점진적으로 일어나,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연선택입니다. 내추럴 셀렉션. 다윈 진화이론의 핵심입니다. 즉, 다윈 진화이론, 다윈주의 핵심, 즉 진화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러면 자연선택의 두 번째로 적자생존. 영어로 알아두실 필요 있겠죠. 더 피티스트, 가장 적합한 적자의 생존. 이거는 다윈 진화론을 규정하는 아주 상징적인 용어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을 한 사람은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다윈과 같은 시대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적자, 가장 적합한 자. 적자는 냉혹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그들의 유리한 형질을 자신의 집단 속으로 퍼뜨리고 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적자의 후손들은 계속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부적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자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을 다윈 진화론의 핵심 개념이 된 겁니다. 적자는 살아남고 부적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선택 의미를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선택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째, 단순히 부적자를 멸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생물의 기능 중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 보존시킴으로써 반드시 적자를 발전시킨다는 거죠. 이게 자연선택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자연선택이라는 게 뭐냐? 다윈의 핵심인 자연선택이 뭐냐면 진화를 창조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좀 이제 다른 의미로 자연선택을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목적론을 전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목적론이 뭐냐? 그런 시대부터 이 세계에는 특정한 결과에 이르는 목적론의 힘이 존재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아니다 라고 이 자연선택의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르스트 마이어가 1991년에 펴낸 진화론 논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연선택 이론의 진실로 탁월한 성과는 궁극적인 원인을 상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었다. 사실상 어떤 것도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게 없다. 즉 목적론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양 세계의 철학에 대해서 한 가지 목적론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선택의 융합학문의 대표적인 게 이 진화심리학입니다. 먼저 진화심리학의 정의를 볼까요? 그 전에 이 적응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댑테이션. 이건 굉장히 진화론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 자연선택 이론에 보면 생물이 자신의 집단 안에서 경쟁하는 다른 개체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자손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 바로 적응이라는 거예요. 즉 적응이 뭐냐면 자기 후손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환경에 맞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적응을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할까요? 자연선택이, 진화론의 자연선택이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생물의 기능 중에서 효과적인 부분만을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진화시키는 이런 거를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한 적용은 다시 뭐냐? 설명드리면 생존을 위해 유리하게 살게 된 생물의 기능을 차등적으로 서로 등수를 매겨서 보존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하는 국지적 환경을 따라가는 과정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적응 개념을 아시게 되면 다음에 진화심리학을 이해할 때 아주 쉽습니다. 진화심리학은 말 그대로 진화론과 이 심리학이 서로가 융합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자연 선택에 의한 적응으로 삼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할 때 우리 몸, 사람의 몸이 진화된 건 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람의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게 바로 진화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환경에 적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즉 진화 결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의한 적응의 삶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학문이 이 진화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생물학과 인지심리학의 융합된 학문입니다. 이 학문이 하나의 그 학문으로 발족한 것은 1992년에 적응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쓴 책인데 그거를 두 사람이 편집을 했죠. 심리학자인 레다 코스미데스와 일리엇 이 두 사람 부부입니다. 두 부부가 그 진화심리학에 씨를 뿌린 그 좋은 논문들을 모아서 이 책으로 편찬했고 그 1992년을 우리가 진화심리학의 하나의 학문으로 발족한 거라고 우리가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책에서 어떻게 진화심리학을 정의를 내렸냐 하면 진화생물학, 인지과학, 인리학, 신경과학의 융합에 근거를 두고 사람의 마음을 설명한 접근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화심리학은 인간이 그동안의 진화론으로 인간의 몸이 이렇게 된 것을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새로운 학문인 것입니다. 그 진화심리학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왜 그럼 1990년에 나왔느냐 늦게 그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뿌리를 볼까요? 먼저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그 생물학적 원리를 심리학에 일찍이 적용해서 그게 1890년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이 심리학의 원리인데 이 심리학의 원리에서 본능 인간이 타고나는 그 타고난 본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윌리엄 제임스가 이 본능 개념을 새로 정의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잘 보십시오.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그건 뭐 우리 동의하겠죠? 근데 사람은 본능신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지능적이다. 이렇게 그동안 생각들을 했었어요. 얼뜻 맞는 얘기죠. 동물은 본능의 지배를 받죠.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동물의 지배를 본능의 지배를 받는 동물보다 훨씬 지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동물보다 본능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옳은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동물 행동 지능적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정반대죠. 이 사람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동물이 본능이 있고 사람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지능적이었는데 도리어 제임스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이 동물보다 본능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동물보다 행동보다 지능적이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이 정보를 공들이지 않고 쉽게 처리된다. 이 본능이라는 게 정보를 공들이지 않고 손쉽게 자연적으로 처리된다.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이 없는 걸로 알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본능의 존재에 대해서 몰라요. 눈을 가무는 경향이 있다. 즉 이름을 뭐라 하냐면 본능, 인스팅트, 브랜드 장애. 이렇게 우리가 본능을 무시한다는 걸 쉽게 하는 본능이 없는 걸 착각하고 있다. 그것이 심리학 연구의 걸림돌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본능을 심리학 연구에 즉 생물학적 원리를 심리학 연구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탁월한 이론을 냈었는데 그게 모든 과학 이론은 이렇게 고비가 있죠. 지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이 윌리엄 제임스에 대한 이런 좋은 생각, 이렇게 특이한 생각을 반박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SSSM, 표준 사회 과학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반대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본능을 넣자고 했는데 여기는 아니다. 타고난 능력, 자연적 능력은 심리학에서 연구하지 말자. 이 자연적 능력이 뭐냐면 그냥 본능이다. 보고 말하고 사랑에 빠진 본능적 능력. 이거를 심리학에서 빼자는 거죠.
즉 윌리엄 제임스 이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자연적 능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됨에 따라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아까 그 본능 장님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본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고 느끼는 건 다 환경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을 무시한다. 그래서 마음의 내용은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 사회 환경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연구에서 본능이 완전히 제거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진화론으로 설명할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심리학이 튀어나온 거죠. 뒤늦게 1992년에 본능 장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본능 장님은 본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 본능이 없는 걸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능 장님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 진화론을 도입해서 마음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표준사회과학 모델에서 뭐라 했죠? 마음은 완전히 사회적 구성물이다. 본능이 없다고 했는데 진화심은 다르게 얘기했죠. 자연적 능력, 즉 본능의 집합체가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즉 진화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리 몸처럼 우리 몸이 생김새처럼 마음의 구조가 진화론에 의해서 설계됐다는 걸 밝혀내는 게 진화심리학이에요. 말 그대로 진화론으로 인간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겁니다. 즉 진화론을 연구하기 때문에 본능을 경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사회과학 모델과 정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심리학 원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진화심리학은 생물학에서 도출된 이 5가지 원리를 적용해서 이 마음의 구조를 연구합니다. 첫째, 5가지인데요. 1. 뇌는 컴퓨터이다. 사람은 뇌는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뇌를 구성하는 신경회로망은 환경에 적절한 행동을 일으키게 되겠다. 즉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다. 이걸 좀 더 풀어볼까요? 뇌의 기능은 정보 처리. 여러분 동의하시겠죠? 근데 그 뇌는 어떻게 되어 있죠? 탄소로 다 되어 있죠. 탄소화합물로 된 컴퓨터죠, 뇌가. 근데 정보를 채우는 신경세포 뉴런은 서로 연결되어서 신경회로망을 구성하죠. 즉 신경회로망은 정보 처리를 해서 환경에 적절한 행동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원리. 즉 쉽게 말씀하면 뇌는 컴퓨터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 뇌의 신경회로망은 석기시대. 이게 재밌어요. 석기시대. 우리 인류 전 석기시대에 뭘 했죠? 남자는 사냥, 수렵을 하고 여자는 채집, 풀을 뽑았죠. 그래서 석기시대에 수렵, 채집 생활하던 인류의 조상들이 진화를 쭉 해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직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유리한 건 하고 불량한 게 자연 선택에 서게 됐다. 그러니까 즉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뇌가 사실은 진화에 서게 됐다. 자연 선택에 서게 됐다. 그래서 즉 다시 설명드리면 뇌신경회로망은 진화 과정에서 설계됐죠. 그렇죠? 근데 그 자연 선택은 뭐죠? 적응 문제. 아까 계속 적응.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회로망을 설계했죠. 이러면 뇌 신경회로망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 그런 뇌를 설계했다. 뇌는 자연 선택의 결과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쉽게 해결한다고 느끼는 문제들을 우리 사람을 쳐다보죠. 제가 사람을 쳐다봐요. 그럼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죠. 또 간단해 보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우리가 쉽게 해결한다고 느끼는 문제는 대부분 의외로 복잡한 뇌 회로망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시각 쳐다볼 때 눈만 뜨고 보죠. 세상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이 파워포인트 쳐다볼 때 교재를 볼 때 이 뒤에 있는 거, 이 뒤에 후드 옆에 있는 시각 피질이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어요. 뇌의 3분의 1가량이 계속 컴퓨터처럼 돌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눈만 뜨고 있다, 그냥 쉽게 있다, 그렇지 않다. 정말 복잡한 신경회로망이 대규모 계산이 뭐죠? 정보 처리라는 뜻이죠. 대규모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서로 다른 문제가 우리 세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죠. 수학 문제도 있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가 돈을 빌려야 하고 이렇게 세상 하루 종일 우리는 맨날 문제를 봉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럼 내가 한 가지가 있겠느냐? 아니다. 내 안에 각각의 문제에 잘 치는 전문화된 선수가 있어요. 즉 각각 문제에 맞게 무슨 언어, 기억, 추리 이렇게 각각 기능에 맞게 전문화된 신경회로망이 존재한다. 뇌 안에 여러 종류의 사실은 컴퓨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수많은 전문적인 신경회로망, 이 전문적인
컴퓨터로 되어 있다. 여러 개의 컴퓨터. 근데 그 전문적인 회로망, 컴퓨터 신경 회로망은 한 가지 문제만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잃어버리고 뭐라냐. 모듈이라고 하면 모듈. 모듈. 또는 우리말로 구태여 표현하면 단원이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1단원, 2단원, 단원. 즉 모듈은 뭐냐면 하나의 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단위로 나누었을 때 그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1단원, 2단원 그 책 교과서, 국어교과서 있으면 단원별로 다 따로 떠 있으면서 그 하나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책이 뭐겠죠? 이렇게 해서 그걸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모듈이라고. 모듈 단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체계화된 것은 제리 포터라고 미국의 심리학자가 모듈라이트 1983년에 마음의 단원성이라는 책을 내서 됐습니다. 결국 우리 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작은 컴퓨터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원래 5번째 이게 또 재밌습니다. 우리 현대인 우리들 두개골 머리 안에는 어떻게 석기 시대 조상들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정말로 현대인들이 광문이 발달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창과 칼과 이렇게 해서 사냥하는 그때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 즉 인류의 조상은 진화 시간표에서 99% 이상 수렵집 생활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바꾼 건 얼마 안 되죠. 농업혁명 난이도 1만 년 전이고. 그러니까 그 오랜 동안 인류가 진화한 과정에서 현재 우리 현생 인류는 정말 1%밖에 죠. 우리 인류 역사에서 1%, 99%는 시간상 따지면 우리는 완전히 인류는 수렵채집 생활했다. 즉 원시간 생활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수렵채집 하는 동안에 자연 선택은 유목생활에 매일 있는 문제, 일상적 문제 해결하는데 적합한 신회로망을 사람은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99% 우리 지금 인류 조상 시간표 99%가 1%가 현대인이고 그렇다면 그때 그 실업 채집할 때 그 문제 해결 유목생활에 그 뇌가 들을 수밖에 없죠. 마음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 마음은 수렵 채집하던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적응 문제, 환경의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설계된 수많은 정보 처리 장치의 집합체다. 우리 현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진화 역사에 볼 때는 그 1% 역시간표에서 극히 짧은 시간에 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오랜 동안에 수렵 채집할 때 그때 그 우리 조상들이 환경의 문제를 적응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실상 99% 원신, 현대인도 마음 그 측면에서 99% 옛날 조상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류의 진화가 현대인으로 넘어왔지만 마음은 그렇게까지 그대로 좀 머무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원신 조상들처럼 질투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뭐 그렇다고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화심리학에 이런 출발을 했는데 진화심리학 목적은 뭐라겠죠? 진화 이론으로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성과를 보면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스티븐 핑커입니다. 1954년생이면 그렇게까지 좀 나이가 많지 않은데 94년에 그러니까 40살을 먹었을 때가 되겠죠. 언어 본능이라는 아주 그 정말 과학 저술의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를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이 뭐라겠죠? 본능이죠. 본능 개념. 사람은 본능을 타고났다고 하는 게 진화 그 심리학의 기본 전제였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전제하에 언어를 설명했어요. 즉 언어를 본능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인간이 어린 시절에 의식적인 노력과 교육 없이 우리가 뭐 1살 먹으니 6살, 6개월 된 이렇게 어린애들도 말을 잘하고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애들은 우리가 특별한 뭐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이렇게 어린 시절 의식적인 노력과 교육 없이도 자발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으로 보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우리가 말을 지금 하면서 구태여 우리가 문법을 잘 모르잖아요. 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어떻게 배치하고 그런 걸 어린애도 몰라요. 모르고 말을 하잖아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밑바탕에 놓은 논리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고났다. 언어는 본능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어는 다 모든 사람마다 그 기능이 질적으로 다 비슷해요. 특별히 뭐 이상적인 말 하는데 뛰어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말하는 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즉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언어는 누구나 본능으로 타고난다.
그래서 언어가 뇌 안에 본능이니까 특수 헤르몬망에 의해서 야기되는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하면 됐어요. 이가 이유였고 1. 보편성. 인류 사이의 언어가 복잡한 문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다 인류 사이의 언어가 다 복잡한 문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언어가 본능이라는 거죠. 왜냐? 그 복잡한 우리 모두 그러니까 뭐 중국어건 영어건 다 복잡한 문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언어가 본능이라는 거죠. 보편성. 그러니까 에스크모인이건 한국이건 중국이건 다 모든 언어가 인류 사이의 모든 언어가 다 이 복잡한 문법을 지니고 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언어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본능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어린이들 언어 발달을 보세요. 문법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3살이 되기 전에 그 복잡한 구문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럼 그것도 언어가 본능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어떤 그 모듈에서 나오는 언어 기능이 그 언어가 본능이라는 것 첫째 우리 인류가 똑같이 복잡한 문법을 가지고 있더라. 에스크모건 저쪽에 아프리카 원시인 그렇게 보편성. 그 보편성은 뭐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능이라고 본다. 두 번째 어린이들 3살만 돼도 되기 전에도 다 그 복잡한 문법 영어가 근데 그걸 잘 사용하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어에 대한 기존의 그 이론들을 상당히 이렇게 이제 부정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야 되냐? 기존 개념, 언어의 기존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고 문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어느 시점에 발명됐다는 거죠. 발명된 문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교육 학습에 의해서 전전된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다는 것을 우리 스티븐 핑커가 언어 본능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언어가 정신기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도 신체처럼 몸처럼 진화에 적응한 결과가 아니겠냐고 하는 게 진화 심리인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마음의 소산이라면 사람 몸 신체관과 동일하게 생겼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겠죠? 사람 신체가 진화론의 결과라면 결국 마음도 언어도 진화의 결과다. 즉 그 근원은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언어가 자연선택의 산물이다. 사람 몸처럼. 즉 적응의 결과다. 즉 언어는 적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진화심리학의 결과 중에 이제 저널리즘, 언론에 많은 관심을 유발한 게 이 프랭크 솔로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1990년에 타고난 반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책이 이제 아주 두껍고 재밌는 책인데 사람이 그 집안에서 첫째, 둘째 태어난 출생 순서하고 성격의 관계를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셋째 어떻게 성격을 갖는가를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낸 결론이 뭐냐?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죠. 집안 장남은 아래 동생들보다도 훨씬 보수적이고 현상주의를 좋아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배려한다. 왜냐하면 집안을 지켜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 집안에 다들 보이니까 가급적이면 현상 유지를 하고 새로운 몸을 알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늦게 이제 첫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 늦게 태어난 애들은 형보다 가정에서 책임을 덜 지니까 부모님 모시는 책임도 줄어들고 이기 때문에 훨씬 형보다 모험을 즐기고 또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편견이 적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을 냈는데 이론의 근거는 뭐냐면 정치과학 분야에서 정말 혁명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을 쭉 체크했더니 검토해봤더니 대부분이 둘째 이하, 둘째 셋째들이 그런 이론을 했다는 걸 실증적으로 프랭크 솔로이가 예를 들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데반드라 스이라는 인도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한 이 진화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여성 몸매에 대해서 즉 전 세계적으로 18개 문화권에 대해서 여자의 몸에 대해서 남자가 어떻게 좋아하는가 그런 걸 연구했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 WHR 이게 웨스트입니다. 이걸 이제 히프 레이쇼인가 여성의 히프에 엉덩이죠. 엉덩이 치수에 대한 허리 치수의 비율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미인들을 쭉 한번 허리 엉덩이 비웠더니 되게 0.7인 경우가 가장 매력적이더라. 이 그림이 이제 밀로의 비너스인데 이 허리 엉덩이 비율도 0.68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미인들은 되게 0.68, 0.7, 0.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0.7인 여성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신경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대신과 좀 다르게 이분도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진화 심리학자인데 이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책을 냈어요. 이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적자 생존하고 이제 단어를 바꿨죠. 적자 생존은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이거는 프리티스트.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이 책을 냈는데 즉 아름다운 여자가 짝짓기, 남녀가 많은 짝짓기 경쟁에서 유리해서 여성미가 진화된다. 이것은 굉장히 여성미가 본능이다. 진화 심리학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페미니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죠? 여성의 아름다움이 사회적 구성물이다 하니까 결국에 이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그 진화 심리학은 진화론을 심리학에 적용한 거고, 근데 경제학에 또 진화론을 이렇게 융합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화, 이 경제학입니다. 말 그대로 진화론을 경제학에 넣는 겁니다. 즉 다윈의 진화이론 관점에서 경제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죠. 노예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아주 솔스타인 베블레는 정말 유명한 이 경제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1998년에 왜 경제학은 진화과학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반어법인데 해서 이 사람 얘기는 경제도 역시 하나의 진화 시스템이라는 이론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1898년이가 벌써 100년이 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론을 냈고 그 다음에 조지프 심프터는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오스트 경제학자인데 이 양반 얘기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좀 반론을 해요. 신고전파 경제학이라는 게 그동안에 쭉 주류 경제학인데 이 신고전파 경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생산량만을 증가시키는 게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제 기본 이론인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심프터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기업이 성장하려면 이렇게 생산량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변화를 추구한다. 이 변화라는 개념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없었던 개념, 새로운 개념이에요. 변화, 그때 여기서 말한 심페터 변화 개념은 뭐냐면 항상 새로워지는 거, 혁신, 이노베이션. 즉 혁신을 경제 내부의 핵심적 요소로 보여주는 거. 이거는 신고전파 경제학이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혁신을 누가 할 것이냐? 바로 기업가들. 기업가는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벽을 파괴하고 무엇이냐 말이죠. 혁신의 홍수를 시장으로 쏟아보내라는 거죠. 항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라. 그게 경제가 살아난다는 게 이 조지 시프트의 얘기입니다. 즉 변화를 하라. 그런데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경제발전은 기업가들의 영웅적인 노력.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따라 인용하면 질풍처럼 밀려오는 창조적 파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은 너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앞에 이 말이 붙죠. 질풍처럼 밀려오는 정말 이 커다란 정말 거센 파도와 바람처럼 밀려오는 기업가들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경제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 발전 주체는 기업인이고 혁신이고 창조적 파괴다. 즉 결론 내리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무시된 변화와 경쟁의 의미를 혁신 이론을 통해서 부활한 게 이 조지 부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부시가 그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진화론을 가지고 진화 개념으로 경제학의 이론을 내는데 그건 그걸로 또 주류 경제학에서 크게 이제 환영을 못 받고 그러다가 1982년에 미국의 리처드 넬슨과 시드니 원터라는 사람이 경제변화 진화 이런 책을 냈어요. 이때가 이제 바로 이 책이 나옴으로 해서 이 진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이제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즉, 진화 이론을 경제학에 융합해서 진화 경제학 이론을 소대로 구축한 책이 바로 이거죠. 즉, 1982년에 진화 경제학이 태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행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즉, 관행이라는 게 뭐냐? 기술과 관행. 관행은 기업이 오랜 생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수하고 성공,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식. 이게 뭐냐면 이 지식이란 건 인사제도, 생산기술, 연구개발, 이런 것들을 정리해둔 걸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과 관행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 경쟁을 만들었는데, 즉, 이 사람들 얘기는 시장에는 자연스레 이론이 적용된다. 이건 정말 창의적인, 정말 획기적인, 이제, 소위 시장, 경제활동 시장에도 자연스레 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관행이 뭐였죠? 인사제도, 생산기술, 연구개발, 이렇게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것, 지식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계속 새롭게 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성공적인 기업의 관행, 아까 말한 관행은 자연선택 과정에서 더 많이 살아나와. 자연선택 과정이 뭐죠? 좋은 건 채택하고 적자생존이죠. 나쁜 거. 관행에 좋은 거는 잘 골라서 좋게 쓰고 나쁜 관행은 이렇게 제거시키고 이런 자연선택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관행, 좋은 것들만 자꾸 우리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 생물이 자손이 많이 남듯이 그런 관행이 자연선택 과정에 걸려서 남아가지고 모방, 확산, 승계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변화의 진화 이론을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클 셔먼하고 미국의 꽤 글을 잘 쓰는 그 이론가인데 그분이 2007년에 The Mind of the Market, 시장의 마음이란 책 제목도 정말 재밌죠. 시장의 마음이 있다. 진화 심리학적인 접근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또 특히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도덕성이 진화된 걸 특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앨런, 우리 아마 언론을 떠들게 그 앨런, 부정부패한 대표적인 기업이고 구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정말 벤처 혁신 기업의 세계적인 상징. 이 두 개의 기업을 두 개 기업의 그 성장과 멸망과 이런 것들을 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앨런은 어떻게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자극하는 인사제도. 그러니까 일 못한 사람 무조건 압력을 가해서 쫓아내고 이런 식의 정말로 그 공포 인사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뭐라고요? 일하는 일터가 재밌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 사람이 적자생긴 사람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살기 위해서 서로 부패하고 숨기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 앨런이 부정부패로 무너지다. 그러나 구글의 경우는 구글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 표현, 회사의 표현입니다. Don't be evil. 사악하지 말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게 이제 구글의 회사의 모토인데 윤리경이에요. 나쁜 짓.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이 뭐냐면 스스로에도 사악하지 말 것이며 동료에도 그렇게 특히 중요한 고객에게도 그러라. 경쟁업체도 그러라. 이렇게 해서 천사 같은 경영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구글이 세계를 이제 인터넷 시장에서 정말 왕자제로 올라 있는데 이 두 개를 해서 도덕성이 진화된 과정을 탐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쪽, 착한 쪽에 기울고 시장 역시 도덕적이더라.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경제는 인간의 선한 본성 자리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기업 활동을 그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동물의 왕국에서처럼 서로 적자생 그런 게 기업의 활동이 아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업인들 정말 도덕적으로 우수하다, 우월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기업인과 자본주의를 나쁘게 폄하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걸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가 이제 다윈 의학입니다. 이건 역시 다윈이니까 진화론과 의학이 손을 잡은 겁니다. 진화 생물학의 의학을 융합한 건데 다이애니언 메디신에서 다이애니언입니다.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조지 윌리엄스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진화 심리학자, 랜더폰에서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1991년에 논문을 냈고 이 다윈 의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화론을 가지고 의학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94년에 이런 책을 냈어요.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를 진화론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의학은 이 사람 얘기는 오늘날 의학은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적 현상을 연구해서 병의 원인을 설명하고 치료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진화의 관점에서 왜 인체를 이렇게 생기는가? 진화 관점에서 자연선택이 왜 인체를 이렇게 설계를 잘 하지 못했고 왜 질병에 걸리게 했는가를 연구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죠. 다인의학의 핵심은 인체의 기능을 자연선택에 의해 적응의 결과로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러한 것 중에 예를 몇 가지 들면 기침, 빈혈, 입덧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기침하고 빈혈을 입덧하는데 이거는 질병이라기보다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너무 흥미로운 발상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왜 사람이 기침을 하느냐? 허파에 이물질 들어간 걸 제거하는 거다. 적응하는데 환경에 적응하면 그 방어, 몸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 또 빈혈에 걸리는 빈혈에 걸린 건 세균이 필요한 철분을 빈혈이 걸리면 결국에 철분이 줄어드니까 그 철분을 세균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인체를 방어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빈혈에 걸린다. 일단 제명 입덧입니다. 우리 산모가 입덧을 하는데 그거는 여기 입덧해서 음식을 못 먹으면 아이들한테 그냥 태아에 불리할 텐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입덧해서 음식을 못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 태아가 나쁜 음식을 먹게 될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기침, 빈혈, 입덧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도 적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가 만들어 진화시킨 하나의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인의학이 이런 설명하면서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왜 다인의학이 지금 각광을 받느냐?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대인지 우리가 비만에 걸리고 당뇨, 심장질환, 정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수명과 좋은 삶을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정말 안 좋은 것들인데, 그러면 왜 이게 현대인에 생겼느냐? 자, 보십시오. 이런 병들이 수렵채집에도 우리 조상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수렵채집할 때 그 사람들은 비만에도 안 걸리고, 설탕을 많이 먹어서 당뇨도 안 걸리고, 심장병도 없었고, 암도 안 걸리고. 근데 우리 몸 어땠다고요? 99% 아까 석기시대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실업시대 없었던 이런 질병인데 우리 현재 몸은 석기시대 때의 적응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환경이 좋아지면서 먹을 것도 많고 하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걸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취하다 보니까 안 맞죠. 우리 몸은 적응하는 능력이 석기시대 때 그때 수렵채집할 때 그 몸인데 우리 환경은 뭐죠? 지금 뭐 넘치게 음식도 많고 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환경에 서로가 조화를 못 이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선택, 진화론, 진화가 현대 환경의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 석기시대 때 그 몸을 적응력을 아직 키우지를 못해서 비롯된 병이 나는 것이죠. 즉 우리 몸은 석기시대 때 그 정말 깨끗한 환경에 적응한 몸이었는데 오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그 많은 음식, 설탕 이런 걸 고기를 먹으면서 갑자기 섭취를 하니까 우리 몸이 그걸 제대로 대체를 못해서 결국 이런 병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다윈의 진화론 중에 큰 축, 정말 그 중요한 축인 이 자연선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그 자연선택보다는 덜 알려져 있고 의미가 조금 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성적 선택으로 어떤 또 새로운 학문이 나온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적 선택 출발점은 성적 이형입니다. 이형. 두 가지, 둘. 그러니까 동물의 암컷, 수컷은 서로 특징이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대부분 다 같지만 다른 게 있죠. 그 성적 이형. 이걸 보고 찰스 다윈이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자연선택에 의하면 남자나 여자 똑같이 이렇게 몸이 변해야 할 텐데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이 양반은 그 성적 이형을 둘로 나눴어요. 성적 이라는 건 남자, 여자 그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성직, 2차 성직. 1차 성직은 뭐냐? 수컷의 고안, 암컷의 난소. 이건 생식세포죠. 생식하는 기능입니다. 즉 생식에 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생식이란 건 뭡니까? 후손을 이렇게 버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비록 모양이 다르지만 수컷 고안과
암컷 나우스는 기능이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뭐냐면 자연 선택에서 진화를 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게 생겼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2차 성징입니다. 남자 수염을 보세요. 이 수염은 여자한테 없거든요. 근데 남자한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이게 있느냐 이거죠. 또 이게 생식에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 수컷 고환과 난소가 있어 자식을 버티는데 수염 없어도 돼요. 남자. 그래서 근데 남자 수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 없는 남자도 생식. 그래서 생식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연선택과는 관계가 없다는 건 동의하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해서 나온 게 871년에 성적 선택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즉 2차 성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남자한테 있고 여자한테 없는 것, 여자한테 있고 남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즉 이런 것들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자연선택 관계 없죠. 즉 생명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뭐겠느냐? 결국에 성적 선택이다. 이 섹슈얼이니까 남녀가 서로가 관계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성적 선택이라는데 그 과정에 생긴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다윈에 의하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암컷을 서로 차지하려고 수컷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거기서 생긴 몸의 일부가 뭐냐? 사슴의 뿔, 사자의 갈기 이런 것은 암컷을 서로 차지하려고 수컷끼리 싸워야 하니까 싸울 때 유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은 뿔로 상대방 숫사슴을 이렇게 공격해야 하고 그래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 선택은 뭐냐면 수컷이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까 그 첫 번째는 지들끼리 수컷끼리 싸우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수컷이 선택 선택을 잘하려면 좋은 암컷을 만나야 하니까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작지 상대로 자기가 그 암컷이 자기를 이제 잘 보면 짝짓기 상태로 선택할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즉 수컷이 암컷의 관심을 끌어 짝짓기 상대로 선택되기 위해서 되는 게 있다. 예를 들면 공작 수컷의 장식용 꼬리. 공작 수컷을 보면 정말로 그 꼬리가 아름답고 현란하잖아요. 그래서 다윈은 그 암공작이 긴 꼬리를 좋아하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왜 그러면 그 암공작이 긴 꼬리를 좋아했을까? 수컷. 이런 설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말한 수컷의 그 정말 아름다운 꼬리. 그래서 수컷의 화려한 몸치장, 이 진짜 아름다운 몸치장을 암공작이 선호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진화 생물학자들의 하나의 숙제가 됐어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꼬리를 한번 보세요. 우선 이거는 생존에서 불리해요. 왜 불리하겠어요? 도망갈 때 굉장히 불편하죠. 누가 잡아먹으러 올 때 불편하죠. 또 다른 동물이 잡아먹으러 딱 볼 때 눈에 얼른 띄잖아요. 그러니까 즉 포식자 눈에 얼른 띄고 도망갈 때 장애가 되는데 왜 그럼 이게 생존 경쟁이 굉장히 불리한 이게 왜 이 생겨났을까? 그걸 이제 설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잘생긴 아들, 그러니까 섹시한, 아주 잘생겼다는 잘생긴 모습을 암컷에 보이기 위해서 진화했다는 이론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도망갈 때 장애가 되고 눈을 띄지만 너도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즉 자기가 유전자가 좋다. 이걸 하는 두 가지 있는데 먼저 그러면 잘생긴 아들 이론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로널드 피셔입니다. 1930년에 이 순환 논리라는 것은 닭과 뭐 달걀이 먼저 이렇게 쭉 도는 논리가 순환 논리인데 닭이 먼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글은 순환 논리 표현 설명했어요. 잘 보십시오. 닭과 달걀처럼 설명이 되니까 다른 암컷들도 긴 꼬리를 좋아하니까 이게 이제 생겼다는 거죠. 즉 암컷은 순환 논리인데 꼬리가 짧은 자식은 짝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 그런데 그러니까 꼬리가 긴 잘생긴 아들을 낳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있고 수컷은 또 당연히 이렇게 잘생긴 수컷을 암컷이 좋아하니까 짝짓기 유리해서 이 성적 매력이 있는 꼬리를 가져 놀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즉 암컷의 욕망, 즉 좋은 자식, 섹시한 아들을 잘생긴 아들, 잘생겨서 암컷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컷 아들을 낳고 싶은 그 암컷 엄마의 욕망과 수컷 노력, 암컷이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암컷을 고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서로가 성적 선택 과정에서 서로가 상승작용을 했다. 즉 순환 논리죠. 즉 설명 다시 하면 처음에는 이 장신령 꼬리를 가진 수컷에 대한 암컷 선호가 아주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아주 우연히.
그랬는데 이게 유행에 불과했죠. 유행. 그런데 그것이 자꾸 인기를 끄니까 성적선택 과정에서 더 많은 암컷의 그 선택을 받으니까 이 유행은 처음에 유행이었어요. 일시적인 유행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커피 뿌린 말이 복잡. 계속 유행이 계속 상승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꼬리가 긴 수컷으로 됐다는 겁니다. 즉 수공작의 장신용 꼬리는 폭적진화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커피 풀린 말이 폭주하서 영어로 이제 런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커피 풀린 말이 폭주하듯이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 꼬리를 가지고 수컷이 하나 생겼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근데 암컷이 좋아하거든요. 우연히. 그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근데 계속 그 유행이 계속 이렇게 서로가 덮으로 이제 계속 유행이 이렇게 부풀어 간 거예요. 부풀어 가서 마치 말이 막 커피 풀린 말이 달리듯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글쎄요. 뭐 그럴 법하기도 하지만 조금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론의 이론. 아까는 이제 섹시한 이론이고 뭐냐면 로널드 피스의 잘생긴 이론, 아들 이론. 섹시한 아들 이론은 생물 행진이 환경에 대한 적응의 결과가 아니라 유행, 일시적인 유행에 의해 진행했다는 논리니까 그 많은 생물의 딸이 이건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즉 모든 그 생물의 몸은 신체 구조는 적응의 산물이야.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유행에 의해서 진화했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나온 게 좋은 유전자 이론입니다. 이건 잘 보십시오. 암공작은 자식들이 짝짓기를 잘하는 것보다는 짝짓기를 잘한다는 건 아까 뭐 섹시 잘생긴 이론 같은데 생존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고 화려한 자식꼬리에서 공작을 선택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컷의 장식, 그 긴 꼬리는 그 꼬리를 가진 수컷의 건강 상태, 체력, 적응력을 이렇게 우리가 재을 수 있는 가늠하는 잣대역을 하기 때문에 즉 암공작은 그 빛깔 좋은 깃털의 수컷은 건강, 체력, 적응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짝짓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좋은,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고리를 단 수컷일수록 건강하고 체력이 뛰어나고 적응력이 있다. 그래서 암공작들이 그 수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꼬리가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이론이 이제 팽팽히 맞서다가 이 좋은 유전자 이론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껏해서 뭐라겠죠? 좋은 유전자라는 거 뭐라겠죠? 그 생존을 잘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즉 좋은 암컷을 만나서 짝짓기 잘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다란 꼬리가 사실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포식자가 얼른 발견하기 쉽고 도망갈 때 붙잡기 쉽고 그래서 결국에 깃털이 좋은 형질이라기보다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형질보다도 사실은 생존의 핸디캡,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장애, 핸디캡이라고. 1975년에 이스라엘의 이제 학자인데 아모츠 자하비가 장애를 냈습니다. 3단계로 설명을 해볼까요? 1. 수공작의 꼬리가 수컷에게 장애가 되면 될수록 수컷이 암컷에게 보내는 신호는 그만큼 더 정직하다 말이에요. 정직하다. 즉, 긴 꼬리 수컷이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바로 그 사실. 왜냐하면 그 수컷이 꼬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트에 잡혀먹기 쉽고.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장애죠. 그런데 살아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것은 암컷에게 자기 자신 수컷이 난관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증거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이론의 그 모순이 있었죠. 생존에 이건 안 좋은 장애니까. 그 장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화려한 깃털을 가질수록 수컷은 더 좋은 유전자다. 즉,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신체적 장애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반응이다. 그래서 장애를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유전자 이론은 생존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건 생존을 위한 것보다도 장애가 된다. 근데 장애가 되는데 그럼 왜 이게 진화되느냐를 장애를 설명한 게 즉 그런 장애가 좋은 유전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 그것은 더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즉 좋은 유전자 이론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장애 이론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진화 심리학이 아까 그 인간의 마음을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잘 이렇게 설명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남녀의 마음이에요. 남자 여자의 특별히 다른 마음. 그게 진화 심리학의 애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자 여자가 성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남녀 마음이 다르게 형성된 거죠. 뭐 화성 여자, 금성 남자 이런 식으로 그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그런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은 남녀 똑같은데 특별히 남자 여자 성 역할에 따라 다른 마음이 있다. 뭐 질투를 하고 짝을 잡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 선택보다 성적 선택으로 접근해서 즉 짝짓기 남자가 여자가 남자 짝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짝짓기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화 심리학이 한 개로 설명을 잘 못해서 짝짓기 심리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짝짓기 심리학을 일으킨 젊은 학자들이 데이비드 버스와 제프리 밀러입니다. 데이비드 버스 1953년에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994년에 욕망의 재난 책을 냈고 그 책 내용을 약간 보완해 주셔서 하면 다시 냈습니다. 욕망의 재난 책을. 이 두 가지 책에 의하면 이 데이비드 버스가 6개 대륙의 37개 문화권의 1만여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5년간 성에 대한 의식을 연구했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늘날 남녀의 성전략이라고 표현이 이상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고르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 전략을 수렵 채집하던 일소양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의 짝짓기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아까 진화심리학에서 기본 전제하고 이제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전략이 뭐냐 도대체 어떤 것이냐 즉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의 원하는 건 다르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돈인 남자를 좋아한다든가 또 남자는 여자의 미모 이렇게 해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걸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상대방을 유혹하는 그 방법이 다르고 특히 또 남자가 혼외정사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혼한 상대 이외의 사람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연구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죠. 다 인간의 본능, 진화의 결과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을 별로 받은 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분노를 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즉 페미니스트는 뭐라겠죠? 사회적 구성물. 우리 인간의 남녀의 그런 역할이나 마음은 모두 사회적인 영향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얘기들은 짝짓기 심리학이나 이런 거는 다 본능이다. 진화의 결과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견해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본능이라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해버려야 하니까. 즉 페미니스트들은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상현 짝짓기 전략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무의식적인 심리구조를 구조했다는 주장, 즉 데이비드 버스 이런 주장은 남녀 성역과 태생적인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보는 페미니스트 의견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촉발할 기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프리 밀러가 짝짓기 심리학을 더 세련되게 진일보시켰는데 놀랍게도 1960은 정말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50도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0년에 짝짓기 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양반은 이제 짝짓기뿐이 아니라 그 성숙된 개념 가지고 마음의 다른 특성, 예술적인 특성, 창의성, 도덕성 같은 것도 다 생존 경쟁이 아니라 짝짓기 과정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진화심리학에서는 예술적인 감성, 특히 창의성, 특히 도덕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자연선택 진화의 적응의 과정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은 짝짓기 하는 과정, 그러니까 남자가 짝을 고르는 과정에서 진화했다고 이렇게 정말 이단적인, 정말 새로운 각도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쓴 표현이 너무 재미있어 두 가지를 소개했고요. 첫째, 20세기의 과학은 오로지 자연선택만으로 마음의 진화를 설명했다. 여기 진화심리학이죠. 그런데 짝짓고르기를 통한 성적 선택이 인간 마음의 진화에 대해서 무시했다.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남녀가 짝을 고를 때 인간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짝짓기 성적 선택을 무시하고 오늘 자연선택, 환경에 적하는 걸로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성적 선택에 대한 노골적인 관심이 없이 사람 마음, 인간의 진화를 논하는 것은 로맨스는 덜한다. 즉 알짜가 않고 빈 껍데기다. 그런 과감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짝짓기 심리학을 주장하면서 선택 이론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 선택 이론을 그러니까 짝짓기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이 자연 선택만 가지고 마음 설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실패를 당한 경제학자들은 사람, 특히 여자가 사치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또 막 남들 앞에 이렇게 자산이 있다고 이런 과시적 욕망을 설명이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시적 욕망 이런 건 공동체 꼬리하고 결부시킨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뭐냐면 남성이 여성보다 재물, 권력을 더 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설명 못한 건 다 자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못했다. 이걸 짝짓기 개념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설명 못한 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두 가지. 과시적 소비와 노골적 자산입니다. 아까 그 1899년 소스테의 베블론이 그 진화론으로 심리학을 경제학의 진화론을 설명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쓴 책이 또 하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한계 그 위로예요. 정말 유명한 경제학 서적인데요. 여기서 베블론이 뭐라고 했느냐. 상대방이 얼마나 부자인지 부유한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통장을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내가 부자라는 걸 자랑하려면? 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 과시적 소비. 돈을 많이 쓰면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게 베블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나 부유한지 직접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 재력을 표시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블린이 1990년 설명했는데 밀러가 새롭게 설명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자협의 장애 이론이 뭐였죠? 그 공렉새, 수컷의 긴 꼬리. 그거는 내가 장애가 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다. 이거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이 장애 이론을 설명하고 뭐냐면 인간의 로맨틱한 사랑은 과시적 소비, 과도한 선물 공세, 과도한 우선, 과도한 외모 갖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이 됐다. 즉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것은 연애할 경우는 과시적인 사랑. 그건 뭐냐면 오늘 수컷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고. 그 다음에 노골적 자산. 이것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 남에게 자산을 많이 베풀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나 현재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왜 남을 도와주냐 이거죠. 우리 생명경쟁이나 적자생존에 보면 남을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이타주의인데 왜 대가도 없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써요. 노골적 자산 설명했습니다. 무슨 록펠러라고 미국의 유명한 철광 그 록펠러 재단이 있죠. 그 사람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말 학교도 짓고 정말 장학사업을 많이 했는데 돈 벌 때는 정말 내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용하게 돈을 벌었고 왜 자산을 베풀었겠냐.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록펠러에게 록펠러 재단은 수컷 공작의 꼬리뼈 같다. 즉 자기를 과시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선행위가 성적인 과시 본능에서 지났던 의미입니다. 즉 그 자선행위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자기가 부자라는 걸 신호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라는 걸 나타내는 신호인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골적이다. 그래서 노골적 사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 이유, 그 이타주의인데 그 이타주의를 설명 이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이 사람이 새롭게 경제적 이타주의다. 즉 남을 도와주면서 남이 칭찬해주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즉 명성을 얻기 위해서 남을 돕는다. 이게 이제 경쟁적 이타주의. 서로 명성이 경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맞고 틀린 건 다 여러분이 판단을 여러분 개인 의견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짝짓기 지능이라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짝짓기하고 지능은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짝짓기 때로 남자가 만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지능은 우리가 머리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쳤어요. 그래서 2007년에 제프리 밀러와 그랭 게어라는 사람 둘이 이런 책을 냈어요. 메이팅 인텔리전스는 여러 사람이 그 학자가 쓴 그 글을 모아서 이 책을 펴냈어요. 편집한 책인데요. 여기서 짝짓기, 지능은 서로 따로도 있었던 건데 그 다리를 놓아서 하나 융합을 시켰어요. 무슨 얘기? 이 사람들 얘기는 인간은 짝짓기,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는 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말하는데 일단 남녀가 정을 통하고 있는 관계 등에 적용되는 인지과정, 즉 짝짓기 할 때도 이렇게 머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사랑하는 게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여자, 어떤 남자가 좋아서 그냥 정신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 머릿속에 컴퓨터가 돌아가는 지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도 우리가 인간이 정말 머리를 쓰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짝짓기를 할 때도 정말 치밀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 하나가 사랑하면 거짓말쟁이 된다. 그 마티 에즐틴이라고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남녀가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즉 이런 남녀의 편견이 판단착오를 초래하긴 하지만 인류의 효과적인 짝짓기 행동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편견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유리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맹목적인 대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 남자에 대해서 편견이 있어요. 근데 편견이 나쁜 것인데도 그게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그거는 판단착오를 하게 되죠. 편견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판단착오를 해야만 우리가 짝지 잘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까요?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보고 이상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남자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몰입을 해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착오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랑을 못하죠. 전부 계산해서 비교한다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타고나게 그런 판단착오를 하기 편견을 갖기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즉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편견이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올설리면 더 재미있는 얘기가 됐어요. 남녀 모두 너무도 사랑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순수하다 그러죠?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해놓고 예를 들어놨는데 정말 남자 여자는 상대방의 거짓말. 사랑은 순수한 그런 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 짝짓기 지능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짝짓기 지능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지능 지수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작년에 2008년에 제가 쓴 책에서 짝짓기 지능 지수라는 개념을 하면서 MQ라는 용어로 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화론을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 종교 이야기를 약간이나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너무 거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입맛 다시는 식으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제일 처음에 이제 붙은 거죠. 서로가 이제 갈등을 유발한 게 16세기부터 과학과 종교의 대립이 일어났죠. 그 전까지는 무조건 천동설이었죠. 그 오랜 세월을.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우리 지구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뒤엎었죠. 태양 중심선을 바꿨죠. 즉 지동설입니다. 지구는 우리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가톨릭 중세 유럽을 오랫동안 지배한 그 가톨릭의 기본 정신을 이제 허물게 된 겁니다. 결국 천동설이 무너지는 거죠. 이성설을.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맞는 거니까. 그래서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지지했다는 이유로 조르다노 브루노는 1600년에 화형을 당했어요. 시인이고 방랑객이었는데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지동설을 지지한 이유로. 그래서 1616년에는 이 코페르니쿠스 책을 판매금 아무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그 가릴리오가 1633년에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이었고, 결국에 가릴리오가 전주교 가톨릭교회 앞에서 승복을 해서 이건 우리 역사, 과학의 역사의 치욕으로 남는 그런 자기가 항복해 자기가 지동설을 철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제 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그 순간은 과학이 종교에게 패배한 순간으로 과학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종교가 이때 전쟁을, 과학과 전쟁했는데, 진짜 전쟁은 이때 났죠. 창조론과 진화론. 이 1802년에 그 유명한 그 창조론자, 그러니까 신학자인데, 윌리엄 페일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눈을 보세요. 눈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건 어느 누가 오로지 하느님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시계공. 이 만든 우리 생물체는 정말 정교한 기계니까 하느님은 시계공에 만든 시계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1802년에 윌리엄 페일리에서 이건 뭐 거의 유럽 사회에서 불문율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했어요. 그랬는데 1959년에 종이견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종이견은 아무도 왜냐면 진화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런 그 윌리엄 페일리의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찰스 다윈의 그 종이견에서 무관심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진화론이 거의 뭐 과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화론이 계속 지배를 하니까 이 창조론자들이 1961년에 또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라고 해서
노아의 홍수인가요? 이런 홍수를 얘기를 하면서 빅뱅 이론을 부정했어요. 빅뱅이라는 게 뭐죠? 조그만 점에서 이렇게 온 우주가 생겼다는데 그게 아니라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지구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드디어 1990년에 놀라운 이론, 지적 설계. 이건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얘기는 창세기 대홍수만 해도 과학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종교, 성경, 그 문구에 의해서 과학을 부정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과학을 활용했어요. 활용해서 창조론에다 과학 옷을 입힌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지적인 존재, 즉 하느님의 손길에 의한 설계다. 이 지구가 설계된 우리 온 우주가 이렇게 설명한 게 지적 설계 가설이에요. 즉 창조과학이라는 용어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과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창조론에다 과학을 붙였어요. 즉 성경 대신에 과학을 무기로 진화를 공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어떤 경쟁이 없습니다. 미국은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말자, 진화론을 빼라나 해서 계속 그 주별로 소송도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미국 현실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과학과 종교가 정말 진화론과 창조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티격태격 해야 할 것인가? 일반적인 얘기는 서로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다라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이제 이런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종교 없는 과학이나 과학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그러니까 즉 종교와 과학은 같이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과 종교의 갈등보다 상호 보완을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창조론과 진화론 싸움은 끊임없이 어느 한쪽에서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과학과 종교 문제를 다룬다면 이제 무신론과 종교 문제까지 얘기를 해보죠. 이건 최근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가까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을 무시해 아예.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을 그냥 공격을 하고 종교를 비판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04년에 샘 윌서 쓴 종교의 종말. 종교가 끝났다는 신앙의 종말인데.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 데니엘 데시라는 유명한 인지철학자가 주문께 기시. 그 다음에 2000년 9월에 도킨스가 이 만들어진 신이 야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샘 윌리스가 기독교의 국가에 보는 편지. 그 다음에 2007년 5월에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신은 위대하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신을 정말 공격하는 그 책들이 나와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신론이 하나의 미국 사회의 하나의 그 흐름이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샘 윌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젊은 철학자인데 종교 일종의 폭력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데니엘 데스는 주문객에서 종교 나쁜 일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특히 리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는 한마디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비치에서 더 심하게 얘기했죠. 신이 되지 않다 해서 인류 역사의 지은자가 헤아릴 수 없이 돼서 종교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걸 이제 타협하는 또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마크 와이즈입니다. 이게 미국 하버드의 유명한 동물학자인데 도덕적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마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 안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종교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이렇게 종교를 믿지 않고도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타고났는데 왜 종교가 필요하겠냐.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인간이 타고났죠. 옳고 그름 따지는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가 없이 이런 타고난 도덕성이 진화할 수 없다. 즉 종교도 도덕적인 마음과 상호 보완해야 된다는 타협적 입장을 제시해서 즉 종교와 도덕이 서로가 타고난 도덕과의 마음과 이 사회 종교가 서로 상호 보완할 때 인간이 더 훌륭한 도덕심을 갖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진화론과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과 성적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융합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한테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지식의 대용합 제가 쓴 책에도 상당 부분이 이제 금방 설명되어 다 정리되어 있고 특히 에르스트 마이어가 그 진화론을 세계적으로 설명한 탁월한 해설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특별히 그 짝짓기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짝짓기 심리학으로 성적 선택 이론으로
남녀 짝짓기 심리를 분석한 개론서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년에 이제 다인회였기 때문에 2009년에 다인회의 다인의 이론을 적자생존과 선택선택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원고지 50매로 원서에 게재한 글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